그래서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많이 살려주고 뭐 워크아웃 신청하면 많이 도와주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태형건설도 아마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, 이번 태형건설의 부도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, 지금은 이제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태형건설이 이름만으로는 아주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, 이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알려주면은 좀 이제 거기구나, 이렇게 대시양이라는 브랜드인데 그 건설회사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. 어쨌든 태형건설은 2023년 시공력 평가 상위 이제 16위에 들었거든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신공영이나 뭐 신세계건설, 우리가 아는 이런 데보다 시공능력 평가가 더 위고요. 1군 건설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태형건설의 부도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크고 이슈가 많이 된다 할 수가 있죠. 태형건설이 2023년 12월 28일에 나 좀 힘들다, 이대로 좀 버티기 힘들겠어 이렇게 하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고, 그 다음날 바로 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, 한국은행 총재,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장 등등이 모여서 이제 태형건설 부도 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워크아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이제 빚을 못 갚겠다, 내 빚을 일부 탕감해 주거나 뭐 상환 유예를 시켜주면 내가 기업을 정상화 시켜서 나중에 좀 갚을게, 좀 봐줘, 뭐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예요. 어찌됐든 이렇게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발빠르게 논의한 이면에는 태형건설 부도 자체가 시발점이 돼서 이제 하청업체라든지 뭐 관계된 기업들의 줄도사는 물론이고,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들도 이제 재정이 안 좋아져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, 또 분양받은 수많은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있겠죠. 태형건설 부도라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인도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, 태형건설 같은 경우 이제 돈을 줄 때가 됐는데 돈은 없어서 못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. 태형건설이 이번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, 이런 상태를 의미한 거죠. 태형건설의 부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뉴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,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것만 이야기를 하면 과도한 PF, 일명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인해서 자금이 막히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태형건설 부도 선언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PF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, 보통 이제 브릿지론하고 본 PF로 구성이 돼 있다고들 하거든요. 일단 이 착공 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. 이제 땅도 사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. 땅을 사야 되는데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, 그래서 보통 제2금융권에서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좀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와요. 그 높은 이자율로 빌려온 돈을 가지고 이제 땅을 매입하죠.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이제 시공사를 찾고 이제 건설해야 되는 뭐 그 쭉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계획을 짜고 나서 이제 은행에 갖다 주죠.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어때? 괜찮지? 하면은 은행에서 굉장히 좋은데? 프로젝트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주거든요. 요 자체가 이제 본 PF다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부동산 프로젝트는 당연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게 보통이고, 금액도 아주 크게 돼서 잘 되면 진짜 좋지만 계획대로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되죠. 내가 이 PF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나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, 땅을 매입하는 비용, 뭐 공사비, 뭐 마케팅 비용 등등 해가지고 제가 추산했던 게 한 1,000억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이제 PF로 돈 1,000억을 이제 빌리게 되는 거죠. 이걸로 약 500억 원의 땅을 사고, 그 땅 위에 건설하는 공사비랑 뭐 분양에 필요한 각종 마케팅 비용 등등을 해서 500억을 다 썼는데,
경기가 좋아서 이제 분양가도 높고 분양이 다 되고 해서 총 분양 대금이 약 한 1,300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할게요. 그러면 내 수중에 1,300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본 PF 1,000억 원을 갚고 나한테는 300억 원이 남게 되는 거죠.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또 경기가 나빠져서 오히려 뭐 분양이 잘 안 되게 됐어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,000억 대출에서 1,000억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분양가는 700억 정도만 들어온 거예요. 그렇게 되면 300억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돈으로 메꿔야 되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나자빠지게 되는 거죠. 이 태형건설의 부도는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2022년에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태형건설이 떠안고 있던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매우 컸고요. 또 잠깐 태형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의 개요를 보면 PF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60개나 되고요. 이 중에 사업 초반인 브릿지론이 18개, 본 PF가 42개 이렇게 되거든요. 이 중에서 몇 군데만 고꾸라져도 전체 PF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본인의 돈이 없다는 건데요. 태형건설의 2023년 9월 말 기준의 재무지표를 한번 보면 부채 비율이 478%, 이자 보상 비율이 0.8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부채 비율을 먼저 보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 갚아야 할 빚은 얼마나 있는 거야?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이 부채 비율이 200%만 넘어도 위험한 거 아니야? 내가 가진 돈의 2배나 갚아야 되는데?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. 300%가 되면 너무 위험한데? 근데 태형건설은 이미 478%에 달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. 또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한 거는 이제 내가 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지표인데 이자 보상 비율이 1이면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를 다 주는 걸 의미해요. 영업이익이 그대로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태형건설의 경우 0.8이면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크다 이런 의미로 분석이 되거든요. 1,000원 이자 내야 되는데 내가 낸 이익은 800원 밖에 없으니 200원은 다른 돈을 보태서 이자를 내야 된다. 뭐 이런 상황인 거죠. 이게 뭐 원리금도 아니고 그냥 생 이자만. 그러니까 원리금에서 리만 이렇게 되는 거죠. 또한 이제 태형건설의 9월 말에 이제 발표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PF와 관련된 이제 확정 채무든 보증 채무든 간에 모든 지을 수 있는 채무 자체가 9조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. 이 채무에 대해서도 화면으로 좀 검토 보고서에서 이제 태형건설이 쭉 나열했던 그 채무 내역을 보여주고 싶어도 너무 길어서 화면에 실리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. 어쨌든 태형건설의 자본은 재무제표에 보면 약 9천억 정도 되거든요. 그 의미는 내가 정말 가진 돈, 내 돈이 9천억인데 내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에서 붕붕 떠다니고 있는 부채가 9조 원이나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내가 가진 돈보다 1000%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몇 군데만 미끄러져도 연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. 최근에도 보면 롯데건설 자체도 계열사에서 수요를 받은 상황이고 신세계건설도 지금 부채 비율이 400%를 넘었고요. 코오롱 글로벌도 부채 비율이 300%를 넘어섰고 이 이외에도 이제 PF로 인한 부채 우발 채무 규모가 큰 건설사들이 많아서 이 위기가 태형건설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PF는 미국에서 이미 1920년대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PF가 주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돈은 거의 안 들이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PF 돈을 끌어들여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사업을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PF 제도를 잘 이용해서 하려는 회사들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. 이게 건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도 손해가 막심하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많이 살려주고 뭐 워크아웃 신청하면 많이 도와주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태형건설도 아마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을 잠깐 보면 아마 처음에 자구책을 내놨을 때 태형건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. 내가 파산하면
우리 태형건설의 직원들이 다 실직을 하게 되고,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F 대출금 못 갚으면 금융위기도 올 수 있고, 또 500개가 넘는 우리 협력업체들 줄도산할 텐데 설마 나를 죽이겠어? 약간 볼모. 날 도와주겠지 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굉장히 안타까워요, 사실 이런 상황이. 이제까지 그렇게 해보기도 했고, 뭐 세금이든 채권단이든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, 정부는 좀 달랐죠. 이번에 자구책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짜와. 그렇게 제대로 안 짜오면 넌 그냥 죽일 거야. 이렇게 좀 으름장을 놨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? 원래 나 그냥 알았어,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이게 아닌가 본데 하면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자기 것들 좀 몇 개 좀 내놓을게, 내 개인 재산 좀 얼마 넣을게 하면서 채권단하고 이제 1차 협의가 되면서 이제 자산부채 실사도 진행하고 이제 되고 있는 건데,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. 근데 오히려 잘 된 일인 것 같은가요? 이게 이슈가 된 게. 잘 된 것 같아요. 잘 된 것 같아서 국민적으로도 이제 P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, 원래 PF 자체는 돈 있는 사람들만 특권이었거든, 내가 보기에는. 사실 내가 네임밸류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돈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거 몇 배 이상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 가지고 콩짝콩짝 건설해서 분양해주고 남는 돈 먹고, 이게 한 건만 잘해도 뭐 평생 먹을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이런 규제도 좀 생기고, 그런 돈들이 이제 정말 진성 회사한테 들어가면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굳이 이제 정부도 세금 출연하면서까지 이런 회사 안 살려도 되고, 뭐 이런 영향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 같아. 어려울 것 같아. 부동산 예, 시장이 장기가 될 것 같아 이게. 금리가 내려가면 극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죠. 금리가 내리기 어려워요.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기준금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.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약 5% 정도?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라고 치면 한 3.5% 정도인데,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내리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.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갭이 생기기 때문에 쫓아가야 되는데, 지금도 갭이 있는데 내린다고 또 내려? 그러면 갭이 또 생기니까 기준금리를 그래서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, 우리나라는. 근데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, 근데 너무 낮추다 보면 또 일본처럼 제로금리가 되니까.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뭐 제도적인 효과밖에 없는데, 저는 자유경제에서는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, 약간 비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처음 제도 정비를 할 때 길을 잘 닦아놨으면 규제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, 이번에 정부에서도 PF에 대해 손본다고는 하지만, 손본다는 의미보다는 이 제도를 다시 재정비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잘 흘러나갈 수 있게 놔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